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영흠입니다. 방금 김원경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저널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큼 학자들이 관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스스로 젊다고 얘기하니까 좀 창피하긴 한데 학계의 장점이 40이 넘어도 젊다고 불러주는 점이 장점입니다. 젊다고 얘기되는 저널리즘 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까지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리영애 선생님의 조남을 붙인 이 강의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돼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많이 부담도 됩니다. 특히 오늘 첫 수업 시간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강사로 오시는 분들의 이름을 보니까 다들 훌륭하시고 쟁쟁하신 분들이 오셔서 참 왜 제가 이 첫 스타트를 끊게 됐는지 의아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한 게 제가 과하게 겸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리영애 저널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어떤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저는 리영애 선생님을 생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리영애 선생님의 책을 읽기도 했지만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저보다 리영애 선생님 책을 더 많이 읽으시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뭔가 독창적이고 권위 있는 리영애 선생님의 사상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리영애 선생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디테일한 그런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릴 만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리영애 선생님의 사상을 복귀하고 살아오신 궤적을 이렇게 회고하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라 이 강연의 목적이 리영애 선생님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언론과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리영애 선생님에 대해서, 리영애 선생님의 어떤 언론관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마치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를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날의 어떤 한국 사회와 언론에 견주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멋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마 리영애 선생님의 뜻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리영애 선생님이 지금 살아계셨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주실 것 같다고 저 혼자 제멋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영애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영애 저널리즘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상에 도전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우상과 이성,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 쓴다는 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우상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영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각과 의식이 없는 상태가 우상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우상에 도전해서 우상을 깨는 것이 리영애 선생님 저널리즘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리영애 선생님 시대의 우상이란 무엇이었을까? 주로 리영애 선생님 글을 보면은 냉전 반공주의, 북을 악마화하는 반공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미국, 박정희 독재 정권, 국가보안법 등등 그런 우상들이 있었죠. 예컨대 1965년도에 리영애 선생님께서 조선일보 외신부장을 하시던 시절에 그때 알제리에서 제2차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여러분 1차 반둥회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5년도에 반둥회의를 하고 10년 만에 알제리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비동맹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사실
한국이 참석하지도 않고 국제 패권 질서와 거리가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전통적인 뉴스 가치에 비춰보면은 별로 보도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죠. 근데 리영애 선생님께서 이걸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서 일면에 기획 연재 보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는데 워낙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우상인 것이죠.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러한 시도를 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이 리영의 저널리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리영애 선생이 도전해서 부수고자 했던 우상을 그대로 오늘날에 똑같이 가져와서 부수는 것이 과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리영의 저널리즘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리영의 저널리즘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또 우리가 그걸 숭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한국 사회는 민주화됐고 냉전 질서는 해체됐고요. 자본주의는 훨씬 고도화됐습니다. 아날로그가 디지털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마 이 리영애 선생님께서 그 1980년에 그 방공법 위반으로 이렇게 꼬꼬를 치르시고 출소하실 때에 기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사진으로 보입니다. 뭐 기자들의 취재 수첩에다가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자들의 취재 장면이죠.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많이 바뀌었죠, 이제. 예. 요즘에 이렇게 막 받아 적는 기자들 이렇게 많이 없거든요. 스마트폰 이렇게 들대고 녹음을 하죠. 손에 뭐 여러 가지 들고 있는데 요즘 뭐 스마트폰, 요즘 드론도 있고요. 리영애 선생님께서 계셨던 시대, 활동했던 시대와 비교할 때 한국 사회도 바뀌었지만 언론 환경도 굉장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종이신문에서 인터넷으로 나가서 모바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언론이 추구하는 이념도 많이 달라졌죠. 독자들의 눈높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리영애 저널리즘이 시대와 함께 살아서 숨쉬는 저널리즘이었고 또 리영애 선생님께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행동하시는 그런 지식인이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의 사상도 시대 환경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리영애 선생의 말과 글을 지금 시대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영애 선생께서 평생 걸쳐 싸웠던 우상을 지금 시대에 다시 만드는 것이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리영애 선생을 말하는 작업은 리영애 선생을 이렇게 박제화해서 무슨 뭐 동상 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선생의 어떤 사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적용해서 그 현재적 의미를 새롭게 반추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더 깊고 넓은 눈으로 바라보는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언론 환경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한국 언론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적 언론 그리고 뉴미디어 언론입니다.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통적 언론, 뭐 흔히 요즘에 레거시 미디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레거시, 저는 이 표현 사실은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레거시라는 말이 유산이라는 뜻인데 아직 죽지는 않았거든요. 아직 뭐 산소호흡기 달고 있지만은 살아는 있습니다. 이게 별로 좋은 뉘앙스의 말은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중립적인 의미의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통적 언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신문, 방송 그런 매체들이죠. 이 전통적 언론이 여러분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거의 이제 실패와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가? 진부한 얘기지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조금만 좀 볼까요? 정파성이 너무너무 심해졌죠.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알더라고요. 조중동은 어디 편? 한겨레 경향은 어디 편? 그러니까 옆에 뭐 학계에서는 이제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좀 딱딱한 말이긴 합니다만 후견, 속된 말로 뒤를 봐준다는 거죠.
조중동은 국민의힘의 뒤를 봐주고 또 국민의힘이 또 조중동의 뒤를 봐주고 이런 관계, 공생관계죠. 한 배를 타고 가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보셔서 많이 분노도 하셨을 거고 잘 아실 겁니다. 조중동이 그 정말 국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까지도 정치적 이해관계의 수단으로 삼아서 악의적 보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셨죠. 그러니까 뭐 국가 안보, 뭐 공중 보건, 뭐 그런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까지도 언론은 정파적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문재인 정권 때도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를 많이 하는 걸 보셨죠. 거의 뭐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고 뭐라 그러고 서 있으면 서 있다고 뭐라 그러고 숨만 쉬어도 욕을 하죠. 그래서 뭐 한겨레가 과연 이런 정파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세게 비판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광고주에 대한 종속. 우리 흔히 그 언론은 권력의 어떤 감시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광고주에게는 거의 애완견 같은 뭐 똑같은 개긴 개입니다만은 어쨌든 많이 다르죠. 광고주 특히 재벌 기업에게는 찍소리 못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달라고 이렇게 아우성 치던 언론들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에게는 굉장히 충직한 반려동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털에서의 상업주의, 이것도 여러분들 매일 아마 뭐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선정적 가십 기사와 낚시성 제목, 뭐 이렇게 여성의 몸매에 대한 기사, 그 제목들도 굉장히 자극적이죠. 뭐 역대급, 뭐 충격, 아찔. 저는 가끔 이 기자분들의 건강이 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충격을 자주 받고 어지럼증을 많이 느껴서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 저 며칠 전에 이렇게 김효진 쓰러졌다라는 제목이 있어가지고 딱 클릭해서 봤더니 드라마에서 쓰러졌다는 제목이 달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디 아파서 쓰러졌는가 했는데,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가판대 스포츠 신문에 뭐 예컨대 뭐 서태지 결혼, 그래서 놀래서 사서 보면은 밑에 조그맣게 음악과 막 그런 식으로 그거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타블로이드지들만이 제한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면은 지금은 모든 언론이 포털이라고 하는 곳이 생기면서 여기는 그야말로 이렇게 그 빨리 이삭을 주워가는 사람, 여기 돈 벌어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유명 일간지, 중앙 일간지들도 뭐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던지고 그냥 그 클릭을 낚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뭐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 단독 이런 것도 사실 낚시성 제목의 대표적인 수단이죠. 단독이라고 하는 머리말을 붙이면은 평균 조회수가 한 2만 건 정도가 늘어난대요. 연구 결과에 보면은. 단독뿐 아니라 뭐 속보, 전문, 아무튼 머리말이 붙으면 클릭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사에서는 이 클릭이 곧 돈이니까 기를 쓰고 머리말을 어떻게든 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곡된 취재 보도 관행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입처에서 받아쓰기, 다운표 저널리즘이라고도 흔히 하죠. 미국에서도 뭐 he said, she said 저널리즘이라고 이런 어떤 취재원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용하는 저널리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죠. 그리고 부실한 사실 확인으로 인한 오보 남발, 취재원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들, 이 그 기레기라는 말이 요즘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쓰입니다만은 많이 쓰이기 시작한 기점이 된 게 이제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부터 기레기라는 말이 그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거의 안 쓰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아마 전 국민들이 아, 한국 언론의 수준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아마 좀 그 민낯을 충격적으로 확인했던 게 바로 그 세월호 참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언론사의 최악의 오보라고 하는 전원 구조 오보죠.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속보를 때려버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이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 언론 올해도 신뢰도 꼴찌 뭐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는 곳에서 매년 이 언론 신뢰도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제는 꼴찌 아니에요. 작년부터 꼴찌를 면했습니다. 근데 뭐 그 꼴찌에서 뭐 3, 4등이나 뭐 사실은 열등생인 건 마찬가지죠. 2022년 올해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이 신뢰도 30%로 끝에서 한 뭐 6, 7등 하고 있는 것 같죠. 사실 신뢰도라는 지표가 이렇게 무조건 우리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지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가 어떻게 생기는지 사실은 명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고요. 신뢰를 한다고 해서 그 신뢰하는 언론이 좋은 언론이다라고 이렇게 등치시켜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예컨대 지금 미국 꼴찌예요. 작년부터 미국이 꼴찌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언론이 최악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여기 뭐 특정 국가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앞에 보면은 이렇게 뭐 물론 진짜 선진적인 언론을 있는 뭐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보이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근데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도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여기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낮으니까 한국 언론은 개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언론에 대해서는 특히 그래요. 뭐 조선일보의 신뢰도가 높다, MBC의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조선일보와 조선일보와 MBC는 좋은 언론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아사히 신문, 우리가 그나마 일본의 양심 세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신문이죠. 산케이 신문, 뭐 최악의 극우 언론입니다. 산케이 신문이 아사히 신문보다 신뢰도가 높게 나와요. 일본 사회가 우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언론인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언론인 아사히보다 나쁜 언론으로 보여지는 산케이를 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도 지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 차원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이슈인 건 분명합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핵심적인 인프라인데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데 그 언론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은 위험 신호라고 받아들여지기 충분한 것이죠. 자, 뉴미디어 언론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뭐 팟캐스트, 유튜브, 디지털 혁명 이후에 과거에 이 언론을 레거시 미디어가 독점해 왔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뉴스 생태계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통적 언론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불신이 심해지면서 이들 언론에 대한 믿음, 의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인기를 끌고 있죠. 계속 라디오 청취율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예요. 부동의 1위입니다. 엄청난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들 사람들 엄청 많이 보고 후원도 하고 슈퍼챗도 많이 날립니다. 나중에 그 사진이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전에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사건을 다루는데 유명한 이 밈이 된 장면이 있죠. 그 대학생 사망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한강 둔치에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니까 우리는 유튜브만 믿어. 유튜브가 진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그게 오늘날 이 전통적 언론의 위기와
뉴미디어 언론의 인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 언론은 이영애 선생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낡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객관주의 같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불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관행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고 나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런 새로운 언론 실험들은 이 낡은 우상을 부수는 아주 참신한 실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도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과연 이들이 전통적 언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져요. 먼저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진영 논리. 진영 논리에 따라 모든 걸 해석을 합니다. 많은 유튜브 채널들,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그렇습니다. 특정 정파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또는 반대를 동원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여기에도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뭐 열린공감TV 같은 것들, 콘텐츠들을 이렇게 즐겨 보고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가 이렇게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괴념치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주의 국가니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다 똑같으면 그것도 곤란한 거잖아요. 예. 제가 그런 또 특정 콘텐츠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한국 언론의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본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주목경제가 작동하는 공간이죠. 주목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희소했었는데 지금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더 이상 정보가 희소한 자원이 아니에요. 이제 희소한 자원은 타인의 주목과 관심입니다. 이 제한된 자원인 타인의 주목을 많이 끌어오는 것이 곧 돈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주목을 획득해서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 수를 늘리고 그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말로 관종이죠. 관종. 관심종자. 그러니까 관종은 뭔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인터넷 주목 경제 시대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버니까. 이 극단적인 이 주목 경제의 사례가 지금 이 양산 내려가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계속 방송한 유튜버들 있죠. 극우 유튜버들. 기사를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계속 중계하면서 조회수 올리고 구독자 수 올리고 후원해달라 그러고 막 노래 부르고 욕하고 그런 것들이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목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목경제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쉽고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소수자나 어떤 특정인을 혐오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버 레카라는 말 요즘 하잖아요. 어떤 이슈가 터지면 교통사고 났을 때 레카 달려가듯이 달라붙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쏠려 있는 주목을 이제 훑어가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어떤 유명인이나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조회수를 올립니다. 대체로 이렇게 이런 희생양을 만들어서 좌표를 찍어서 사람들이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목을 끌기가 편하고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국 동포나 난민, 성소수자 이런 소수자들이
주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와 음모론의 남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대부분의 유튜브 채널들이 저널리즘을 한다고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저널리즘은 아닙니다. 굉장히 과감하고도 무모한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음모론을 펼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진영 논리에 따라서 모든 진실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저널리즘이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해설이나 주장을 하는 저널리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설이나 주장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막 뇌피셜로 지어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악의적인 조작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게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을 함으로써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왜 이러한 뉴미디어 언론이 인기를 끄는 것일까? 탈진실, 포스트 진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팬덤 정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민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하고 애정을 다하는 그런 정치 시대가 왔죠. 이런 시대에는 수용자들이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리한 정보,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언론들이 인기를 끄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느냐? 그거는 정보를 알고리즘에 따라서 소비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포털, 유튜브 다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소비할지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죠. 그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이전에 소비했던 정보에 대한 머신러닝에 기초해서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봤던 것과 비슷한 콘텐츠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적인 콘텐츠만 계속 보게 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콘텐츠만 계속 줄기차게 소비를 하게 되면서 사회가 양극화되고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맞다는 확신을 점점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이 활동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 진실, 확증 편향 이런 경향들은 한국뿐이 아니라 미국, 유럽 다 공통적으로 선진국들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과 한국이 거의 제일 최첨단에 달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미국도 사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런 병폐를 안고 있죠. 여러분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은 지금 계속 그분들은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성향의 콘텐츠만 계속 소비를 하게 되니까 이 반향실이라고 하죠. 에코 챔버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뉴스 수용자들이 이 해장국 언론을 원한다는 이야기들을 하죠. 이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처음 얘기하신 이름 붙인 말입니다. 나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언론, 사이다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속이 뻥 뚫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해장국 언론을 뉴스 이용자들이 갈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준만 교수는 해장국 언론을 찾지 말고 술을 안 먹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뉴스는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콘텐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마음을 불편하게 해줄 수도 있고 머릿속을 더 어지럽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게 뉴스죠.
더 고민하게 만들고 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근데 카타르시스, 후련함 이런 것들을 바라고 뉴스를 소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 근데 어쨌든 이런 이용자들이 지금 많으니까 그 이용자들의 어필하고자 하는 언론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까 얘기한 어떤 극단적인 유튜브 채널들은 이런 시대에 최적화된 모델이다. 어디나 이제 그 시대 변화를 민감하게 읽고 빠르게 대응하는 장사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전통적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뉴미디어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뉴미디어 언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다시 전통적 언론으로 돌아가자는 거냐? 전통적 언론만 좋다는 거냐? 저는 이게 뭐 이 전통적 언론의 기존의 낡은 규범과 관행을 고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뉴미디어 언론들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뉴미디어 저널리즘 중에서도 굉장히 탁월하고 참신하고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그런 유튜브 채널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뉴미디어 언론이 굉장히 많은 어떤 혁신의 잠재력, 민주주의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이 잠재태가 현실화된 것 같지는 않다. 아직은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부정적 요소들이 도드라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인 언론들이 밉다고 해서 얄밉다고 해서 이 뉴미디어 언론에게 과도한 기대를 낙관적인 전망을 투영하는 것도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이게 오늘날 한국 저널리즘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 언론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를 대체할 만한 어떤 새로운 대안이 부상해야 되는데 그 대안도 사실은 여전히 많이 미흡한 것이죠. 이 옛날에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위기가 무엇이냐? 낡은 것은 사라지고 있는데 아직 새로운 것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 위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저널리즘의 위기를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낡은 언론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언론이 나오고 있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의 주제인 리영희 저널리즘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영희 선생도 당대 언론에 굉장히 비판적이셨죠. 기자협회보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한국 사회에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넋두리를 인쇄한 신문지는 있어도 새 소식을 담은 신문은 없다. 그리고 신문인들은 언론인이 아니라 언롱인이다. 이 롱자는 희롱할 롱자입니다. 사람들을 희롱하는, 말로 희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이렇게 약간 기레기 같이 이렇게 언론인을 비웃는 말인데 훨씬 더 점잖게 표현을 하신 거죠. 예. 근데 저는 오늘날 이 기레기 담론과 리영희 선생의 언롱인 표현은 좀 큰 차이는 기레기라는 말은 기자들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이 순전히 멸시, 경멸만 담겨 있는 말인데 저는 그 리영희 선생께서 이 글을 쓰신 의도에는 그 배경에는 언론인들에 대한 높은 기대가 담겨 있다고 봐요. 언론인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언론인들에 대한 실망도 크신 거죠. 그래서 리영희 선생은 굉장히 규범주의자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언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눈이 높으셨던 규범과 이상을 이렇게 견지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오늘날의 언론을 이영애 선생의 어떤 규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이영애 선생님께서 워낙 언론에 대한 글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많은 변화의 길이 있겠지만은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영애 선생이 얘기한 저널리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진실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진실이 뭐냐?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사실과 진실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게 물어보면 생각들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예. 요즘 대학생들은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글쎄요,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혼자서 해석하기로는 워낙 인터넷에 주작이라고 하는 이 거짓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 팩트의 소중함에 대한 갈증이 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사실과 진실은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 여기에 오른쪽에 KBS 뉴스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1998년도에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골뱅이랑 번데기 담아서 통조림에 담아서 파는데 여기서 이 포르말린이 검출됐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요. 그래서 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하고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통조림의 포르말린. 이게 이 보도 자체는 사실입니다.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됐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포르말린을 과다 섭취를 하면은 이 중추신경 질환이 발생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 관계자가 화학적 첨가물을 방부 처리를 위해서 포르말린을 넣어서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했다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인면수심의 장사꾼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실은 뭐냐? 사실 자연 상태의 번데기나 골뱅이에서 소량의 포르말린이 검출되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검출되는 포르말린은 일부러 이 포름알데히드를 물에 녹여서 만든 그 화학적인 포르말린과는 달리 소량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빠져 있었고 통조림에 포르말린이 나왔다 라고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업체들이 다 망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에 망한 업체만 억울 대법원에서 결국 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였고 법원에서 보니까 이거는 인체에 무해한 건데 무죄. 근데 이미 다 사람들은 그 통조림 안 사 먹고 회사는 다 망한 뒤였어요.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을 보도했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진실에 비하면 조금 더 부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사실보다 조금 더 종합적인 것. 그러니까 사실보다 진실이 조금 더 범위가 큰 거죠. 더 상위의 넓은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진실은 사실에서 조금 더 맥락이 붙어 있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진실은 사실에 비해서 주관적인 이해와 판단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는 건, 팩트라고 하는 거는 진실보다 좀 더 객관적이고 부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진실은 주관적이고 또 맥락적인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저널리즘인 것이고, 그것이 저널리즘에서 말하는 팩트여야 하는데, 지금 우리 언론이 말하는 팩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팩트가 아니라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아주 부분적인 사실에 불과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그림도 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가운데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전체 그림이고요. 근데 이 그림에서 만약에 왼쪽 부분만 떼내서 이 빨간색 그림만 제시를 한다거나 오른쪽 부분만 떼내서 파란색 그림만 제시를 한다면 가운데에 있는 실제 사건과는 굉장히 괴리된 정반대의 사안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것이죠. 왼쪽만 본다면은 이 군인이 포로에게 총을 겨누는 굉장히 포로에 대한 반인도적인 처우를 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여지고요. 오른쪽만 보여준다면은 포로에게도 물을 주는 굉장히 그 인간미 있는 장면, 전쟁터에서도 이런 인간미가 미담 사례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세계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총을 겨누면서 또한 물도 주고 있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왼쪽도 오른쪽도 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부분만 보여줬을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진실은 이 사실들이 모였을 때에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 사실이 곧 진실은 아니다. 사실만으로 이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로 구성되지 않는 진실은 없다.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들이 모여야, 사실들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진실을 판단할 수도 있고 진실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실을 찾아내기란 대단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팩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확정이 됩니다. 이것은 물입니다. 사실이죠. 저는 박영흠입니다.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사실의 영역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그렇지 않죠. 확정되기 힘들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진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세시대에는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나 왕이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정해줬어요. 독점적으로 아예 규정을 했어요.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진실은 모호한 영역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의 진실이 당신의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신의 진실이 나의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진실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실을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판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법원 판결을 생각해 보세요. 법원 판결은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수집을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도로 훈련받은 법관이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판사의 판결이라고 해서 100% 정확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것이 진실이라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영원히 진실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과학적인 논문도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도 그렇고요. 현대 사회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들 위에서 합의된 방식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의 관계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진실의 필요 조건이다. 1번. 사실이 있어야 진실도 있다. 근데 2번. 그렇지만 사실은 진실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사실만 있다고 해서 그래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좀 복잡하고 모호하고 머리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널리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진실의 사실만으로 진실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없이 진실에 도달할 수도 없는 이 사실과 진실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언론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인간의 필연적 한계 때문에 기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자는 영원히 진실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자가 신이 아닌 이상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죠? 더군다나 기자에게는 강제 수사권도 없고 또는 강제적인 어떤 수단들이 없기 때문에 이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겠지만은 그렇다면은 기자들은 언론은 자 우리는 어차피 진실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포기하자.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은 포기하고 우리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자. 하면 될 것이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진 않겠죠. 예. 언론은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진실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처음부터 포기하고 진실을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실은 사실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실을 모아서 진실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에 발을 붙이고 눈은 멀리 있는 진실을 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널리즘은 1차적으로는 사실을 찾고 그리고 2차적으로 나아가서 사실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밝히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제가 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많은 기자들과 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찾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진실에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버전이다. 이 이야기는 칼 번스타인이라고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했던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죠. 칼 번스타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기자는 어차피 진실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실은 알 수 없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자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버전까지는 가야 된다. 워싱턴 포스트 회사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확보될 수 있는 진실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야 된다. 완벽한 진실을 찾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곳까지 가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한국 언론이 이렇게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한국 언론의 두 가지 문제적 유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유형을 대해서 리영희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전통적 언론의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뉴미디어 언론의 문제예요. 아까 사실은 조금씩 드렸던 말씀들과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는 부분적 사실만 찾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언론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전통적 언론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 중에 하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편화된 주변적이고 부분적인 사실들만 수집해서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소하고 전체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무관한 굉장히 함량 미달인 정보만 전달해 놓고서는 어쨌든 팩트를 전달했으니까 내 소임은 다 했고 내 기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자들이 이거는 오보다, 굉장히 부분적인 이야기만 전달해서 사안을 왜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사에 틀린 게 뭐가 있냐? 다 맞는 얘기만 있지 않느냐? 나는 팩트만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을 보도했을지언정 진실은 아닌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진실은 사실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한국 언론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객관주의 규범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정말 그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객관주의 이데올로기가 있죠. 기자는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순수한 사실만을 보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객관주의 이데올로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기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의견과 가치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에서 제3자의 관점에서 거리를 둘 수도 없어요.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한 이데올로기예요. 이 객관주의 이데올로기가 처음 만들어진 게 미국에서 19세기 경부터 이렇게 그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 기자들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100%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왜 이 객관주의가 만들어졌냐면요. 이 지금의 전통적 언론 유형이 19세기 미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때에 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형태의 정보 전달 채널들과 차별화할 필요성이 생겼던 거예요. 그냥 무수히 많은, 옛날에는 가짜 뉴스가 그 당시도 많았습니다. 소설과 지금 저널리즘의 경계가 모호한 그런 글쓰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새로 개발된 망원경으로 달을 봤더니 외계인들이 살고 있더라. 그게 막 신문 1면에 나왔습니다. 전부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보면서 재밌네 껄껄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의 전통적 언론의 저널리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들과 차별화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실만 얘기한다. 우리는 객관주의를 신봉한다라는 어떤 차별적인 경쟁력을 내세웠던 것이죠. 그런 어떤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고안된 게 객관주의예요. 기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100% 객관성을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야, 그렇게 노력해야 우리가 신문을 팔고 독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객관주의라는 것도 지금 우리 기자들이 객관주의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되는 가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널리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죠. 당연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적 판단으로서 객관주의가 만들어졌는데 이 객관주의가 점점 변질이 됩니다.
점점 언론사와 기자들이 자신들을 외부의 공격, 정치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임 이런 것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객관주의를 악용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합니다. 보도자료를 뿌려요. 그러면은 언론은 객관주의 규범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전달만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 안 해요. 정부의 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거의 쓰는 언론이 없습니다. 좋은 정책이다, 나쁜 정책이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부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라는 가치 판단을 적극적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다가는 반발을 사거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얘기한 그대로 전달하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냥 정부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틀린 말이 있느냐라고 자신을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이 객관주의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것을 흔히 뭐 형식적 객관주의라고 합니다. 그냥 기사 쓰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객관주의를 따르는 것이지 정말로 어떤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사물과 사건을 중립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객관주의가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관점 없는 기사를 쓰면서 이 이슈에서 기권을 해버리는 이 비겁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자 집단을, 언론사를 외부의 비판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언론이 보도하는 걸 보면은 사실 이 객관주의의 이 어두운 면을 잘 볼 수 있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기사를 쓰면은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바로 공격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기자도 피곤하고 언론사도 힘들어져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가장 안전하게 보도하는 방법은 그냥 객관적으로 누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법안이 뭐 발의됐다. 뭐 계류 중이다. 라고 무색무취하게 쓰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죠. 언론이 안전한 사안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의견이 거의 모아져 있는 사안에서는 별로 좌고우면 안 하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요. 근데 민감한 사안에서는 객관주의를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죠. 리영애 선생도 이 사실에 매몰된 미국식 객관주의 저널리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죠. 전환시대의 논리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의 우리 직업이 마치 객관적 보도라는 미국식 저널리즘의 몰 사상 내지 몰 가치적인 행위만으로 그 소임과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치 판단이 배제된, 파편화된 그런 사실 보도에 만족하지 말고 형식적 객관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적극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기자가 적극적으로 가치 판단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시시비비가 뭡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언론에서 사실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기자들에게는 이런 시시비비를 가린 저널리즘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의 시각으로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고 사안에 개입하려면은 기자는 사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 되고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문제의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안을 설명하고 분석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기자들이 공부도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죠.